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2강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과 물건물 평가 방법,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익 방식은 비교 방식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35번을 보시면 환원 이율에 관한 이해가 기본인데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2번 환원 이율은 기대되는 순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직접 환원될 때 사용하는 이율이에요. 3번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은 0이고 4번 환원 이율은 임대 수익과 거래의 상대적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시장 추출법. 가격을 환원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누면 이게 환원이율이라는 거죠. 환원이율. 뭐 이런 건데. 자, 5번을 보면 5번이 틀렸어요.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다면 자본 회수율은 0보다 작아져야죠. 지금 이걸 제가 아무리 읽어봤자 모르시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환원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환원 이율을 이해할 때 도대체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서 매년 5억 원씩 임대료가 들어와요. 영원히. 그럼 우리는 영구연금의 현가계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구연금이 5억 원이고 가령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보면 10%로 수익을 얻는다. 그럼 반대로 이 영원히 들어올 5억을 10%로 할인해야 되겠죠. 영원히 들어오는 5억을 10%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 영구연금의 현가계수 R분의 1이니까 이건 5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가격 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회수율이 0인 이유는 이 자본회수율이라는 것은 이건 토지기 때문에 자본회수를 안 해도 돼요. 100년 지나도 이거 영원하잖아요. 그냥 땅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받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라면 감가상각이 돼서 자본회수를 해놔야 되겠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원이율로 순수익을 나눈 겁니다. 기본 개념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이렇게 토지 가격이 된다 이건데 이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인데 토지는 자본 회수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건물은 어떤가라고 하면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용연수가 50년으로 국한돼 있어서 이 건물은 수명이 있어요. 이건 50년 뒤에 사라져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 가격을 얼마에 주고 샀다 하면은 여기서 자본 회수를 해야 돼요. 상각되는 만큼 자본 회수를 해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만일 자본 회수율은 얼마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액법을 생각하면 50년 가니까 매년 2%씩 회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 회수율이 2%인 거예요. 그럼 환원이율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12%로 나누면 여기 밑에 있네요. 5억 원을 12%로 나누면 41억 6,700. 다시 말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각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50억이었다면 얘는 자본 회수가 되는 만큼 요거 상각이 되는 만큼 더해줘서 평가액을 떨어뜨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익이 있는데 그 순수익이 들어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치는 높아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가치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35번 문제 5번 지문에서처럼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내용연수까지 보유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재매도 한다면 자본회수 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팔아서 자본회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 가격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매수 가격이 100억이었는데 120억에 팔았다 하면 이거는 회수되고도 산 금액이 회수되고도 20억이 더 남았잖아요. 가치가 오른 거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되면은 가치가 떨어졌죠.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기는 아까 50억이었죠.
이걸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10에서. 가령 2%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은 50억보다 커져야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35번에 5번이 틀린 거예요. 자본의 수율이 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에 샀는데 80억에 팔았다. 이건 재매도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20억만큼 자본회수 해줘야 돼요. 플러스. 감가상각이 된 거죠. 20억.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원 방법을 보시면 지금 직접법 하게 되면 여기 자본의 수율이 없죠. 대지, 농지, 업년처, 내용요소가 무한한 경우. 직선법은 이제 이게 정액법과 같은 거예요. 건물, 구축물 등은 감가상각액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토지처럼 수명이 무한하지 않아서 자본회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직선이니까 항상 일정한 금액이니까 n분의 1이에요. n은 잔존 내용연수. 그러니까 50년이라면 50분의 1. 그러면 2%. 100년이라면 100분의 1. 1%. 토지처럼 무한대라면 무한대분의 1, 0.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회수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앞선 시간에서처럼 원가법에서처럼 가령 100억을 회수하는데 뭐 가령 2억 원씩이다. 2억 원씩 회수하면 50년 동안 1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수해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만일 이자가 발생한다면 2억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해도 100억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상환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회수된 자본은 매기간 무이업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여기다가 감채금 기술을 곱해서 그럼 2억보다 작은 금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각 금액이 2억보다 적어지죠. 직선법, 정액법보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자본 회수율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100%를 회수하는데 100%에다가 감채금 계수를 곱하면 이게 회수율이 아까 50년일 경우에 정액법은 직선법은 2%였지만 이제 퍼센티지는 2%였지만 이자가 발생한다면 2%보다 작은 회수율이 가능하겠죠. 감채금 계수를 곱하면 100%에다가 감채금 계수를 곱하면 이건 1이니까 곱하나 마나니까 무이험 이자율의 감채금 계수 자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뭐 1.5% 이런 식으로 적게 회수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자가 발생하니까 주로 산림, 광산 등에 평가한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연금법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에서는 무이험률의 안전율, 축적이율, 무이험이자 은행에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수익률이에요. 자본수익률로 재투자된다 이거예요. 더 높은 이자가 적용되면 1.5가 아니라 뭐 1%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회수율의 크기가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긴 이자가 없는 거고 여긴 이자가 있는 건데 여긴 낮은 이자, 여긴 높은 이자가 발생해서 적게 회수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식을 보면 자 자본 수익률 R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게 환원이율이었죠. 그리고 순영업소득 순수익을 나누면 이게 가격이 되는 건데 자본 회수율이 작다는 것은 가치가 크다는 거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자본 회수율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평가 가격의 크기는 역순이라는 거죠. 평가 가격은 연금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상환기금법, 직선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된다. 그죠? 직접법,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회수를 안 해도 된다. 직선법, 이자 없는 경우 n분의 1, 잔존 내용연수분의 1. 상환기금법은 낮은 이자 있다. 무이험 이자율의 감채금 계수. 연금법은 높은 이자 있다. 자본 수익률의 감채금 계수다. 그럼 환원이율의 크기는 직선 상환기금 연금이지만 가격의 크기는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번에는 이 자본회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토지는 순수익을 환원할 때 자본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 환원이율로 직접 한다. 맞는 거죠. 2번 상환기금법과 연금법은 상각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는데
상환기금법은 대상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 무이업률. 연금법은 대상 자산의 수익률과 같은 이자. 이거는 자본 수익률, 그죠? 3번 직선법에 의한 수익가격이 가장 작고 연금법에 의한 수익가격이 가장 크다. 4번은 잠시 후 할인연금수지법에 대한 내용에 여기서는 이제 할인연금수지법에서는 재매도 할 거니까 별도의 자본회수 필요 없는 거예요. 5번 저당지분환원법은 투자자본을 기간 말 처분 시 매도가격에서 회수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이거는 회수합니다. 잠시 후 에루드법에서는 재매도, 그러니까 이걸 내용연수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되파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사실 37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36번 문제를 풀었다면 제가 먼저 낸 거니까 3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37번은 22회인데 기억, 자녀환원법 투하 자본 회수 방법으로 직선법, 간체기금법, 연금법 기억 맞고, 니은 직선환원법 및 감체기금법 기업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이건 항상 일정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래서 틀렸고. 디귿 감체기금법은 자본회수를 재투자하는데 이때 재투자는 안전율, 무이업률이었고. 디귿 맞고요. 리을 자녀환원법에서 평가가치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선환원법 가장 크고 연금법 가장 작다 해서 틀렸죠. 니은 리을이 확실히 틀렸고. 자, 미음 저당지분환원법에서는 매기간, 이거는 이제 에르도법이에요. 순영업소득에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 그죠?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매도를 가정하잖아요. 36번 5번처럼 처분 시 매도가격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3번 격디귿 미음만 맞아요. 38번 문제.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12%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가격이 되잖아요. 그럼 다 앞자가 똑같아요. 다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최용은 뭐냐면 최유효용은 가치가 가장 높은 이용이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모두 1억 원인데 비용을 빼면 되니까 그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9번 수익가격을 구해봐라. 자, 이제는 그냥 이거죠.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순수익이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유효조소득이 1억 원이고 영업경비가 이거의 40%니까 4천만 원. 그런 순영업소득은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6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환원이율만 구하면 되잖아요. 환원이율은 자, 자본수익률 10%. 그죠? 자본수익률 10%인데 그러면 환원이율은 자본수익률 10% 더하기 자본회수율인데 직선법이라고 했으니까 n분의 1 잔존 경과연수 필요 없고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은 15%잖아요. 그러니까 15%를 6천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6천만 원을 0.15로 나누면 4억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계산 문제가 다. 자, 40번입니다. 수익가격을 계산해봐라 이거죠. 이것도 직선법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가능총수입 1억이고 공실률 5%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네.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9,500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이거에 30%를 곱하면 되네요. 30%를 곱하면 2,850만 원. 이걸 빼주면 6,65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자, 순영업소득은 구했고 6,650만 원. 이제 환원이율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환원이율은 자, 자본수익률 8% 더하기 잔존경제적 내용수 50년이잖아요. 50분의 1은 2%니까 10%니까 여기다 공 하나 붙이면 6억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41번입니다. 직선법인데 이것은 잠시 후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토지와 건물 비율이 3대1. 그러니까 토지는 환원이율을 종합환원이율을 구할 때 4분의 3의 비중이 있고요. 토지는
자, 자본의 수익 필요 없잖아요. 자본 수익률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비율은 4분의 1. 그죠? 4분의 1인데 건물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입니다. 자본 회수율, 자, 직선법이니까 50분의 1이니까 2%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8 나누기 4. 4, 4, 16. 그죠? 4, 5, 20. 이거 12 나누기 4니까 4, 3, 12. 그러면 7.5%. 자, 7,500만 원을 7.5로 나누면 앞에 지워져서 1억, 10억 이렇게 되겠죠. 자, 42번은 24의 기출문제. 수익가격을 계산해라. 42번. 유효총소득 3,800만 원.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3,800만 원. 800만 원. 영업경비 빼야 되네. 800만 원. 뭐 주어졌네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순영업소득 3,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하고 4대 6이네요. 4대 6. 그러면 종합환원이율을 구할 때 토지가 0.4의 비중이 있고, 그런데 토지 환원이율은 5%고 건물은 0.6의 비중이 있는데 건물의 환원이율은 10%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2% 더하기 6%니까 8%네요. 3천만 원을 8로 나누면 0.08로 나누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375, 3억 7,5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43번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인데 언제 기출문제예요? 23회? 22회.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자, 원룸 20개실이 있다. 실당 예상 임대료가 연 60만 원이다. 6, 22. 가능조소득 1,200만 원. 1,200만 원. 공실 5% 60만 원. 그죠? 1,200 곱하기 5% 60만 원 빼면 1,140만 원. 영업경비가 얼마인가? 자, 이건 영업경비를 구하는, 여기서 영업경비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개인 업무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가고, 소유자 급여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20만 원, 수선비 60만 원, 80만 원이죠. 관리비 60만 원을 더하면 140만 원. 14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네요, 딱. 그럼 순영업소득 1,000만 원, 이제 환원이율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로. 자, 5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게 연금이죠. 연금의 현가액 4천.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원이율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5년 후 팔 거니까. 8억에. 그럼 5년 후 8억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0.75. 이게 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자, 4,200만 원 더하기 6억이에요. 6억, 얘는 4,200만 원. 그럼 6억 4,2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원이율을 사용할 때는, 나눌 때는 이렇게 팔지 않아요. 복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사용하는 거. 복귀 가치가 있을 때는 그냥 현재 가치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팔 때는. 자, 되셨고 44번입니다. 여기서 할인연금 수지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의한 그 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는 지분 가치와 전환 가치로 합해져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3억 내 돈 주고 2억 빌려 샀어도 5원이다. 이 지분 가치 중에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복기 후 가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나중에 기간에. 그래서 보유기간 말 복기액을 각각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부동산 현금 흐름 및 매기 임대료죠. 아까 보신 것처럼 1,000만 원. 1,000만 원 임대료 5년 들어오고 매기마다 현금으로는 보유기간 복귀 아까 8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부동산 가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44번. 자, 재매도를 고려한 수익 가격은 지금 연 가치 상승률이 2%예요. 그러면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본 수익률 10%인데요. 가치가 2% 올랐어요. 이거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빼줘야 됩니다.
8%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을 8%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1억 12억 5천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5번에서부터는 이제는 여기서는 뭡니까? 환원이율 결정법이에요. 환원이율 결정법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조성법은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본환원율 구한다. 조성법은요 시장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2번 부채감당법. 자, 부채감당률의 대부비율 저당사업에서 구한다. 2번 맞는 거고 3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틀렸고 4번 상환기금법이 아니라 이거는 에루드법입니다. 잠시 후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하는 5번은 시장추출법은 이미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가사 간 편차가 큰 것이 아니라 작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환원 방법은 이제 이렇게 시조 12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 땐 단답식으로 나와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부채감당법. 그러니까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발전이 되어 왔다. 조성법 혹은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율에다 위험할증률을 더 하나 빼준다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미래의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익들을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그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역사적 발전 과정. 할인율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위험할증률을 건물 가서 보고 평가사가 정하겠다.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비유동성이 위험한 거 더하고 좋은 건 빼서 환원율 구하겠다 이거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거죠.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연봉이 가령 뭐 1억이다. 1억 원인 공무원과 저 같은 1억 원 안 되지만 개론 강사가 있다 하면은 이게 소득이 같다고 해서 가치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할 때 직접 가서 비교해 봤더니 이 개론 강사 눈다락지까지 나오고 이거 위험한 직업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득 1억을 할인율을 높여서 낮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이지만 굉장히 평가사의 주관에 의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아까 계산까지 해보셨어요. 토지 비율, 토지 환원을 검증. 자, 이건 아까 계산해서 해보신 거니까.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토지와 건물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할 때 지분 투자자, 왜냐하면 여러분 수년가를 구할 때 미래 수익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 주관적이다 이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분 투자자와 은행 등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이걸 조금 수정하면 에루드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루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분에 기속되는 수익을 중시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 부동산 가치가 막 올랐다는 것은 이건 지분 투자자에 기속되는 거지 은행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수정해서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지분 원금 상환분 처분에 의해서 부동산 처분에 의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세전현금 수지, 지분 수익이니까 그다음에 가치상 부동산 가치 하락, 지분 형성을 고려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이거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2% 올라간다 하면 빼주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에 나가는데 원금 상환율이 연평균 뭐 0.5%다 그러면 이걸 빼서 환원이율을 조정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시험에서는 세전연금 수지, 지분 수익 중시 뭐 이런 정도. 자, 부채감당법은 이제 반발입니다. 반발. 에루드법에 대한 반발.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비싸게 평가되는 문제.
그래서 자 이거죠.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구했죠. 그럼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원이율을 바꾸면 부동산 가격에서 임대수익,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세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 공식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자 순영업소득 원리금, 그죠? 부채 서비스가 원리금이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에서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상수는 뭡니까? 저당 상수는 대부금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지워지고 가격분의 순수익만 남는다. 이렇게 환원이율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겁니다. 시장 추출법은 이 환원이율 요게 시장에서 거래 사례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 자, 가격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환원이율은 요거 두 개 바꾸면 가격분의 순수익. 이 가격이 사례 부동산 시장에서 구해와서 환원이율을 구해서 대상 부동산에 적용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자, 46번 틀린 것은 자, 1번 시장 추출법은 순수익 나누기 가격 조성법 맞고 3번 부채 감당법 맞고 4번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근데 5번에서 지분 투자 비율에다가는 지분 배당률이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지분 저당 상수와 지분 배당률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비율에다가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 비율에다가 저당 상수. 47번은 24회 기출인데 이제 계산 문제인데 환원이율을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그럼 환원이율, 부채 감당법의 환원이율은 대부 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모기지 컨트. 이거 곱하면 환원이율이었죠. 부채 감당률은 요거 나누면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바로 2가 되는 거고. 대부 비율은 40%가 되는 거고. 저당 상수는 0.177이 되는 거고. 이게 답이에요.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렇죠? 자, 48번입니다. 종합 문제입니다. 옳은 거. 1번 준공 시점의 건축비를 정확히 알고 있다. 여기에 바로 하면 안 돼요. 제조다랑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준공시 가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2번 6개월 전 거래된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만 하면 안 돼요.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해야 돼요. 3번 사례 부동산의 지불 임료가 아니라 실질 임료로 해야 됩니다. 4번 대상 나대지, 향후 1년간 순수익, 나대지니까 토지의 자본 수익률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 4번도요. 과거 순수익 하면 틀려요. 미래 예측해야 됩니다. 4번이 맞아요. 5번 시상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자, 49번부터 나머지 문제는 56번까지는 물건별 평가 방법인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좀 뜸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평가 방법. 1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2번 건물은 원가법 3번 산림은 구분평가가 원칙 일괄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4번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했는데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어업권을 평가할 때는 어장 전체 수익환원법 평가하고 어장의 시설가액을 빼면 권리의 가격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기타 이제 사항이 있어요. 뭐 담보권 설정 경매를 위한 평가는 합리적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건물은 원가법인데 제조다랑가 구하고 감가 수정한다. 산림은 임목은 거래 사례비교법, 소원을 빌어줘. 소경목림은 원가법. 구분평가는 당연하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괄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어업권은 어장 전체 가격에서 어장의 시설을 빼면 권리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50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영업권과 특허권, 기타 무형고정자산 이건 수익환원법 맞습니다. 2번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야 돼요. 3번 산림은 구분평가까지는 맞지만 임목은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은 소원,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입니다. 4번은 원상회복비용 고려해야 되고 5번은 틀렸죠? 거래사례비교법을 해야 돼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평가하는 경우에. 자, 영업권 등은 수익환원법, 뭐 특허권, 시장실효권 뭐 이런 거,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소음 등으로 인한 가차 하락분은 원상회복비용 고려,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51번. 자, 옳게 짝지은 건 1번 토지 건물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 2번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원가법, 3번 무형고정자산은 수익환원법, 4번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4번이 맞고요. 5번 임대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2번 26회 기출. 1번 건물의 평가 원가법, 2번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일괄평가에서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자, 3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 이게 틀렸죠?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4번 영업권, 특허권, 뭐 수익환원법이고 5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항공기 다르죠? 자동차는 거래사례, 선박항공기는 원가. 자, 53번 틀린 것. 1번 공장재단은 구분평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에 합산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거고. 2번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할 때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시상가액 조정, 4번은 공시지가 기준법, 순서, 그죠? 자, 이 4번 지문 자체가 아까 기출문제였네요. 그죠? 25회. 5번 영업권, 특허권 등은 수익환원법. 자, 공장재단은 구분평가가 원칙인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54번. 자, 이거 2번만 보면 되겠죠. 계속 다 나와서.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평가. 임목의 평가는 입거. 소경목림은 소원. 그래서 거래사례가 아니라 원가법.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의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자, 55번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대상 물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2번 현황 기준의 원칙인데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감정평가의 절차, 4번도 물건별 주된 방법 다 한 거니까 5번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주된 감정평가 방법. 건물이 원가법이죠. 1번부터 틀렸습니다. 자, 과수원 거래사례, 자동차 거래사례, 항공기 원가, 동산도 거래사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거래사례, 동산 거래사례, 동거, 과거, 동거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거래사례겠죠. 이런 것들은. 예, 광업권은 어업권처럼 재단 전체 평가액에서 시설가액을 빼면 권리의 가격이 나온다. 유가증권은 상장 주식은 거래사례, 비상장 주식은 자산가치에서 부채가치를 빼고 주식수로 나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잘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3방식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공시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